네, 안녕하세요. 고기 좋아하는 공장장이 고기 먹으러 놀러 가는 바람에 일주일 동안 대리 진행을 맡게 된 양지열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성실한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이알류의 시사인 김은지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니, 고생은 아니고요. 네. 오늘 아침에 오니까 이렇게 제작진들 표정이 밝아 보이죠. 왠지 여유가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맨날 공장장이 저보고 악마니 대마왕이니 하는데 왜 제가 오고 공장장이 빠졌는데 제작진의 표정이 밝아 보일까? 왜 김은지 기자의 얼굴이 이렇게 오늘 아침에 빛날까? 청취자분들에게 이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지 못해서 아쉬울 뿐입니다. 본격적으로 뉴스 들어갈게요. 네네. 이게 참 이 김상조 지금 내정자를 두고 국민의당이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있었습니다. 네. 이후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부적격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아직 입장 정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7일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인사청문회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만약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엔 향후 국회 일정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도가 일단 민주당은 당연히 여권이니까 찬성을 하고 정의당도 같은 입장이긴 하고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아무래도 조금 각을 세우는 쪽으로 굳어졌는데 국민의당이 그 가운데 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캐스팅 보트로서. 예, 그렇죠. 이거를 뭐 행복한 고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나름대로의 당 내에서도 좀 눈치가 있을까요? 네, 어쨌거나 당 안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당 지도부와 정무위원들이 합동회의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뭐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 조금 이 정도면 괜찮은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또 개인 의견도 피력을 했는데 예, 지도부에서는 어쨌든 계속해서 부적격이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당도 내부 사정 내지는 지금 국민의당이 아무래도 호남 지지율 같은 걸 생각을 해왔을 때는 너무 나설 경우에는 또 역부도 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이세요? 당 내부에서도요. 박지원 의원뿐만이 아니라 천정배 의원, 김성식 의원도 찬성 의견 개인적으로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의견 조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지난번에 이낙연 지사 통과했을 때도 사실 엉뚱하게 주호영 바른정당에서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바른정당은 오히려 다 찬성을 했는데 국민의당에서 이게 이견이 있었던 게 아니냐. 혹시 이번에도 그런 뭐 엉뚱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다음 뉴스로는 이 우리 군 차기 한국형 전투기 도입 사업과 관련해서 갑작스럽게 좀 변경된 그런 모습이 좀 보인다라고 해서 감사원에서 다시 감사를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감사 진행하고 있는데요. 재연장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차기 한국형 전투기라는 것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원래 다른 비행기를 검토하고 있다가 갑자기 바뀌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맥락이. 네, 흔히 FX 사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는 F-15SE 사일런트 이글이라고 해서 보잉사 전투기를 들어오기로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아예 이것이 부결이 되면서요. 6년 동안 검토했던 게 2시간 반 만에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F-15SE를 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2시간 만에 김관진 당시 이제 국방부 장관이었고 국방부 장관이 개입을 하면서 갑자기 F-35로 바뀌었는데 문제는 이거를 바꾸려면 F-15SE 때처럼 충분히 재검토를 해서 그 여러 가지 후보들 중에 하나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덜컥 2시간 만에 아예 F-35로 바꿔버렸다. 이런 게 의혹인 거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몰아갔다라는 취지의 보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이것들까지 같이 감사하는 게 아니냐라고 네. JTBC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사드 도입도 그렇고 차세대 전투기도 그렇고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었느냐. 지난번에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 또 참 놀라운 얘기도 하셨는데 그때 뭐였죠 그게? 네, 지난번에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뭐 전화 인터뷰이긴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하면서 정윤혜 씨와 그리고 김관진 현 안보실장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로키드 마틴과도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사실 그건 어마어마한 의혹인 게 이건 방산비리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우리가 지금 로키드 마틴하고 실제로 체결한 게 2021년까지 한 12조 원 가량을 체결을 했다라는 건데 거기에 만약이라도 부정한 소지가 조금이라도 끼었다면
분명히 밝혀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사드. 그럼 이제 사드 얘기 좀 전에 했으니까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에 가서 입장을 좀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한 국내법적 절차를 앞세워서 사드 배치 시기 조율 나서는 게 아니냐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정의용 실장이 지난 1일에 미국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철저하게 하려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는 건데요. 사드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겠다 안 하겠다를 넘어서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밝혀왔던 게 이게 하더라도 제대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미국 측에 설명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녀와서도요.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라고 하는데 네. 미국 쪽 입장은 이해한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원래 올해 12월까지 미국 측하고 합의가 된 것도 올해 12월까지 배치를 한다라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봤었을 때도 이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그리고요. 우선 이달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의제를 조율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의용 실장이 미리 가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 쪽 입장에 대해서 미국은 이해한다라는 메시지를 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배치를 하는 건데 들어오는 것은 미국이 들여오더라도 결국에는 배치할지 말지 결정권은 또 한국에 있기 때문에 당시에 합의를 했더라도 어쨌거나 뭐 처음에 합의 자체가 12월이었으니까 그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절차를 거치는 게 조약상에도 위배되는 건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민구 장관이 시조를 푸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자들에 대한 질문에요. 선문답식으로 답을 한 건데요.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로써 말이 많으니까 말을 안 하겠다. 예, 그렇죠. 이거죠. 그냥 입을 다물겠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예, 그렇습니다. 조선 영조 때 김천택이 펴낸 시조집 청구영언에 작자 미상으로 나온 시라고 합니다. 아니 뭐 정치인들이 사자성어 이렇게 가져다 쓰는 경우는 많이 들었는데 무슨 시조를 뭐 이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 사드 발사대 추가반이 보고 누락한 데 대해서 기자들이 계속해서 묻자요.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게 정우영 안보실장하고 얘기하다가 사드 추가 반입이 있었느냐, 이것도 반입이냐 배치냐 가지고 그렇죠. 얘기를 많이 예.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정 안보실장이 물어보니까 그런 게 있었냐라고 얘기를 반문을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또 의사소통상 서로 오해였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거든요. 예, 한 차례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그래서 더 추궁을 하면서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의사소통을 안 하시겠다. 예, 말을 피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까지 나셔서 특보가 갔다 온 상황이고 사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국민적인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켰습니까? 정리가 되는 대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재인 정부의 윤곽이 지금 어느 정도 그 완성 단계에 이른 거죠? 이러면.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첫 고위 당정청 회의 열고 정부 조직에 관련해서 발표합니다. 기존의 17부 5처 16청 체제였는데 이것을 18부 4처 17청 체제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예. 대표적으로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에서 독립시키는 대신에 국민안전처를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국민안전처라고 하는 게 지난번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갑작스럽게 만들어졌고 국민안전처에서는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통과라는 원래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총괄을 해서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뭐 재난 사고 같은 데 대처를 하는데 잘 만들려고 한 게 효율적이지 못했다라는 판단을 내리셨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럼 이제 우리 쪽이 그 문재인 정부 쪽에서의 후속 조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방점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 안전과 관련해서는. 네, 행정자치부를 흡수시켜가지고요. 기존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자체적인 역할을 더 키워주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경찰청을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가 이거는 이제 다시 존폐가 아니라 조금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그렇죠. 오히려 나가겠다라는 게 이번 정부 입장인데 근데 이게 공약 후퇴라는 지적도 좀 있잖아요. 이렇게 된 게. 예,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옮기겠다라는 게 원래 공약이었는데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는 보류가 됐습니다.
그 보류의 배경은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봤었을 때도 산업통상과 관련 부분은 좀 따로 떼놓고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이번에 이렇게 비교적 소규모로 개각을 했다라는 것은 내년에 개헌 문제 같은 것도 좀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있겠죠, 아무래도. 네, 크게 손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보입니다. 네. 또 하나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것 중에 지우기 작업이 들어간 게 있죠. 새마을운동.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교부와 코이카가 최근 빈곤국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ODA 분야에서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이렇게 네. 밝혔는데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다가 보고도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개발도상국 농촌지원 사업을 벌이면서 새마을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인 바가 네.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찬성 반대 논란이 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적개발 원조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개발 원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제 수준에 비춰봐서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뭐 별도로 하더라도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자꾸 내보냈던 부분을 없애겠다. 그런 네. 취지인 거죠.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 부각시키려고 ODA 사업 이용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꽤 있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받아들인 거죠. 새 정부가요. 게다가 지금 뭐 제가 얼핏 떠오르는 게, 당시에 베트남 같은 데는 새마을 사업 내지는 ODA 사업이라고 해놓고 사실상 이게 최순실 씨 자자손손 먹고 살기 운동 아니냐라는 식의 의혹도 제기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베트남도 그런 일환의 하나였죠, 당시에. 네, 베트남도 있었고요. 미얀마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미얀마. 예, 760억 원짜리 국가 사업을 하려다가요 문제가 그렇죠.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현지에서도 타당성이 없다라고 했는데 밀어붙였었고, 그래서 혹시 미얀마 커피를 수입해 오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새마을을 지울 게 아니라 혹시라도 그걸로 부정한 이익을 뭐 추구했던 것은 아닌지 하는 부분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이고야, 이게 또 이상한 얘기가 나오네요. 우리 검찰이 이른바 돈봉투 주고받던 술자리에서 대통령이 감찰 지시까지 해서 검찰 개혁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감찰이 또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면서요. 네, 돈봉투 만찬에 참석했던 노승건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지난달 말 대검에 접수된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서 이것을 자신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조사 일부에 배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셀프 배당한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아침에 보도했습니다. 아니, 지금 그때 만찬도 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법무부 간부하고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술을 같이 마시고 돈봉투 서로 나눠 갖는 바람에 문제가 된 건데, 이번에는 그래서 그거를 감찰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또 다시 자기 식구들끼리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이번에는 수사와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검찰이 자신에게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 부서로 셀프 배당을 해서 이 수사조차도 셀프 수사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워낙에 이제 노승건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 담당하고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으나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데, 이게 정말로 지금 한겨레 단독 기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글자 그대로 셀프 수사를 하려고 한 것이라면 이건 일종의 항명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감찰해서 수사로 이어진 건데 그걸 내 식구를 시켜서 나를 조사하겠다? 이 확인이 다시 한번 필요한, 후속 취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네요. 예, 물론 노승동 차장 같은 경우에는요, 고민을 했지만 공안 사건이나 특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부에 배당했다라고는 하지만요, 검찰 내부에서는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데 배당했던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담당하는 부서가 내 밑에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했다라는. 그럼 법무부하고 서울중앙지검하고 술 먹은 것도 마찬가지네. 원래 담당하는 부서고 원래 아끼는 후배들이니까 술 먹은 거 당연하다는 얘기를 또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참 이것도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국정원 감찰을 좀 제대로 해보겠다,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한국일보의 아침 단독 기사인데요. 네. 국정원의 감찰실장에 현직 검사가 내정됐다라는 겁니다. 음. 감찰실장에 조남관 서울고검 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건데, 감찰실장은 국정원 빅5 자리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중요한 자리라고 합니다. 원래 검찰하고 국정원도 서로 인적 교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예외적인 경우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는? 네, 지난번 박근혜 정부에서도 있긴 했었지만요. 감찰실장 자리에
검사가 오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 경우로 보이는데요. 예. 특히 이번 인사 같은 경우에 조 검사 같은 경우에는요. 2000년 12월 달에 대통령 직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소속으로 조사 1과장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중앙정보부 그러니까 현 국정원에서 조사받다가 사망한 고 최종길 서울대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의 의문사 사건을 맡고 나서요. 국정원이 개입해서 숨졌다라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인권 조사를 했던 검사가 이제 국정원의 실태를 감찰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라는 건데 기대가 좀 되긴 합니다. 다음 뉴스는 이게 정유라 씨 지난주에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또 한 번 국민들의 굉장히 큰 실망감을 안겨줬는데 재청구 한답니까? 네, 검찰에서 고민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데에 대해서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정 씨를 한두 차례 더 조사한 뒤에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인터뷰도 좀 예정돼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업무 방해하고 당시에 뭐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까지만 한 게 문제가 아니었느냐 아니면 검찰이 너무 안심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홍준표 전 지사가 귀국을 했습니다. 어제 공항이 아주 성황이더라고요. 뭐 잔치나 벌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보니까. 네, 홍 전 지사가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데 함께하겠다면서 당권 도전 의사도 어제 숨기지 않았습니다. 네. 홍 전 지사 귀국으로 제1야당의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분위기인데요. 신친박으로 분류되는 원유철 전 원내대표도 당권 도전 의사 내비쳤고요. 또 친박 홍문종 의원도 홍 전 지사를 비판하면서 출마 의지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홍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 1000명 넘게 나오고 무슨 대통령 해외 순방 마치고 돌아오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당내에 계파도 없으신 분 치고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나왔을까 싶기도 하고 밖에서 한 달 동안 SNS만 하신 줄 알았는데 국내 정치권과도 연결이 좀 돼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당권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김 기자는? 뭐 우선은 현재 자유한국당 자체가 유명한 인물들이 없다 보니까요. 홍 전 지사가 길을 쓰고 열심히 하게 되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을 굉장히 쓰고. 또 열심히 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요. 홍 전 지사 지금 판결도 대법원 판결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게 혹시라도 뒤집어지게 되면은 또 뇌물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김 기자가 얘기한 그 열심히가 어떻게 보면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될 필요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는 촛불 집회 관련된 걸 준비해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한 해 집회 시위 참가자 수가 최근 10년간의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네. 또 불법 폭력 시위는 가장 적었다라고 합니다. 연일은 1,700만 명이 있었으나 폭력은 가장 적었다. 물론 촛불 시위 내내 청소도 깨끗하게 됐었고 시민 의식이나 이런 부분은 해외로도 보도가 되고 그랬던 기억이 새삼스럽긴 합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위였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이알류의 시사인 김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의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또 이번 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야의 커다란 입장 차이, 원내 현안에 대해서 의견 직접 들어보기로 하죠. 먼저 여당 연결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물론 여당에서는 적격 판단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네. 여러 의혹들이 좀 제기가 되는데 의혹들은 다 해소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실제로 많은 부분이 해소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예. 동시에 또 작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업무 수행을 하는데 심각한 지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이 청문회 과정들을 저희가 공개해서 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 안 맞는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도 많은 언론 보도에서 야당을 가리켜서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요. 그것은 바꿔 말하면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굉장히 맞는 그래도 후보자가 된 것 아니냐라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이후에 청문회를 통해서 해명된 의혹에 대해서 인정하는 자세를 좀 가졌기 때문에
그런 미비한 부분은 합리적인 소명을 좀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정도 수준이지 이것이 공정거래위원장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기까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어떤 뭐 명백한 불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별로 안 보였는데 뭐 굳이 꼽자면은 다운계약서 작성 같은 것이 당시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니까 그래도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까지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어떤 야당이 있죠. 그러니까 이른바 어쨌든 5대 인사 원칙에는 위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야당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밝혔습니다만 5대 인사 원칙은 인사 원칙입니다. 이전에 정부에서 매번 문제가 됐던 5가지만큼은 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피하겠다는 원칙을 세우신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구체적 기준이 되느냐는 문제는 약간 별도라고 봅니다. 바꿔 말하면 세부적인 기준, 구체적인 검증 기준들은 아직 논의 자리를 저희 여당에서는 제안을 했고 야당에서는 수락은 했습니다만 아직 못 만들고 있고요. 앞으로는 어떤 자리나 사실은 뭐 사회적인 책임감이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세부 기준을 좀 만들어 나갈 필요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상조 위원장의 다운계약서 같은 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남죠. 당시 사회적 관행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남고 또 본인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백하게 사과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또 우리가 참 감안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전 뭐 모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빨리 여야가 합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대통령께서 직접 뭐 설명을 한 것처럼 5대 인사 원칙이라는 게 원칙이지 그게 위반되는지를 알려면 정확한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초반에 국민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세요? 국민들이 어떻게 뭐 여론이 어떤지 이런 건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특별히 뭐 조사 같은 걸 한다거나 하셨나요? 아니요. 조사보다도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언론 보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방이 없었다라는 건 바꿔 말하면 크게 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크게 결격 사유가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그런 사항들을 종합해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본인들의 업무 수행을 하는 크게 지장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권 입장에서는 한 번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혹시라도 뭐 지지율이 근거 같은 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잠깐 듭니다만 어쨌든 야3당은 반대 입장이잖아요. 계속해서. 게다가 이제 자유한국당은 아예 김성자 후보자 임명 강행할 경우에는 국회까지 보이콧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저희가 뭐 자유한국당이나 뭐 야3당 보고서 채택과 관련돼서 입장이 좀 미묘하게 차이가 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에는 오히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2012년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이 공정거래위원장 관련해서는 도입이 됐습니다. 그 뒤로 3분 정도가 추천이 됐는데요. 그중에 이제 한만수 내정자만 사퇴를 했습니다. 12일 만에. 근데 그 경우는 해외에 수십억 원 정도의 비자금 계좌 개설하고 수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의혹에다가 또 김현장이 근무를 하셨는데 대기업을 위해서 변호했던 또 과거의 경력들이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과 너무 안 맞다라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때 2013년 3월 달에 사퇴했었는데요. 그 나머지는 이제 노대래 위원장님이나 정재찬 위원장님인데 물론 각각의 약간의 어떤 아쉬운 점이나 뭐 재산 등록 누락의 의혹이라든지 약간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제가 볼 때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비슷한 경우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그 과거의 기준에 맞추어서 야당도 좀 지적할 건 지적하고 어떤 정치적 공세를 좀 해야 되는데 물론 저는 저희는 김상조 후보자가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만 본인들이 과거에 임명했던 분들도 한번 되돌아서 점검하고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야당은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야당이 여권이었을 때는 야당에서 그렇게 뭐 강하게 공격을 해놓고 왜 또 입장 바뀌니까 또 기준을 아주 낮췄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문제는 이제 자꾸 이렇게 나오다 보면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처음부터 여소야대 전국을 뚫어야 되고 협치를 강조를 해오셨는데 이게 인사 강행을 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협치를 깨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야당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뭐 또 해결해 나가실 생각인지.
아니, 인사 문제에 대해서 뭐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라는 거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걸 그냥 인사가 내 마음에 좀 또는 우리 당의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고 해서 협치를 깨는 거라는 주장은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 또 외부적인 어떤 객관적인 근거들이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지금은 오히려 모든 인사 우리가 후보자에 대해서 거의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다 부적격하다고 이미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김상조 후보만 해도 처음에 임명되자마자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청문회를 하고 나서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해소됐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 국회 내의 분위기에서는 어차피 이번 청문회를 하든 하지 않든 일부 야당은 굉장히 강하게 반대할 거라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청문회 결과에 그 후보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또는 후보자의 소명들을 좀 들으려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면은 바꿔 말하면 이미 일부 야당은 협치할 준비는 안 돼 있는 것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청문회는 명목일 뿐이지 이미 어떻게 보면 반대 입장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이른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네, 뭐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워낙 해명도 잘 하셨고 또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또 조금 많은 어떤 의혹들이 좀 불거지고 있어요. 뭐 위장 전입은 애초에 청와대에서도 인정을 하고 발표를 했던 거긴 하지만 장녀 문제, 그 장녀나 강 후보자 본인도 외국에 있으면서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또 뭐 증여세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탈루가 있었다. 이런 의혹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지금 뭐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이게 참 이번에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여당이 되어서. 네, 오랜만이긴 하시죠. 네, 오랜만에 여당이 되어서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을 이렇게 마주할 때마다 약간 드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높은 수준에서 준비를 해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도 불구하고, 이게 그분들에 대한 공격들, 즉, 그 공격 하나하나를 일일이 대답하면 대답하는 것만큼이 다 논쟁과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후보자가 임명되는 데까지, 청문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있는데요. 이 시간 동안 계속된 의혹들이 제기되지만 사실은 후보자 입장에선 공식적으로 코멘트할 수 있는 시간은 청문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계속된 의혹들을 그냥 부풀려지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청문회를 들어본 다음에 우리가 판단하는 과정들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즉 본인의 직접적인 소명 그리고 충분한 소명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납득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럼 그런 면에서 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딸의 국적 문제나 이런 몇 가지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미 밝히고 시작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뒤집어서 왜 청와대는 그럼에도 강경화 후보자를 고집할까 또는 추천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능력이라는 부분 일단 그런 부분에서도 더 생각을 해봐 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히나 지난 정부에서 가장 우리가 국민들이 분노했던 건 위안부 합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강경화 후보자가 지난주에 위안부 직접 방문하고 거기 계신 할머니들이 왜 이제 왔냐 정말 적격자가 여기 왔다 이렇게 반기는 장면들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외교부가 외교 관료로 이렇게 굉장히 사실은 어떠한 기득권 또는 뭐 어떠한 이렇게 바뀌기 쉽지 않은 세력 또는 뭐 부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경화 후보자의 소위 외모고시 출신의 후보자가 좀 바꿀 수 있다. 외교부를 새롭게 좀 능동적이고 활력 있게 바꿀 수 있다라는 고뇌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임명하는 쪽에서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도 불구하고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것이니까 그 청문회까지는 좀 지켜보고 좀 판단해도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청문회장에서도 여당에서도 조금 지원 사격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번 청문회 때 뭐 야당 청문위원들이 그분들 말씀으로는 문자 폭탄, 저는 문자 민심이라고 읽었습니다만 이런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뭐 더불어민주당은 문자 민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제가 당의 입장을 전체 말씀드린다라고 대변인이시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일단 저는 정치 참여한 형태다 이렇게 정치 생각합니다. 참여. 예, 정치를 표현하고 싶고 또 정치를 말하는 모든 분들에 대해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하지만 이제 그런 소위 문자 아까 뭐 또는 폭탄 또는 행동 뭐 여러 가지 요즘에 단어들이 새로 나오고 있잖아요. 예.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좀 칭찬 문자도 한번 좀 많이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이 가령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 그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자유한국당 당론은 이낙연 총리의 그 거부하는 것인데 예. 거기에 투표에 참여하고 또 거기에 투표도 하시고 이러셨거든요. 민주 문제에 있어서 이런 분들한테는 좀 문자 세례라고 할까요? 예. 뭐 이렇게 아, 너무 축하 정신적인 것 같은데 뭐 칭찬 네, 칭찬 문자 같이. 세례를 이렇게 좀 보내서 예. 그런 분들도 인터뷰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의정 활동에 힘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좀 반대하시는 새로운, 분, 예. 새로운 반대- 문화들이 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반대하시는 분들한테도 반대할 때 뭐 심한 말씀 말고 논리적으로 좀 차분하게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면 폭탄이란 말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니 저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아, 많이 받으셨어요? 받아봤는데, 예, 예. 네, 예. 받아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격하고 예. 되게 소위 두려움을 느끼게 상대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수준의 것들은 지양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뭐 충분히 알겠습니다. 의견 내시고 또 칭찬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저기 네, 네. 사드 배치 이게 보고가 안 됐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해서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진상조사 청문회까지 하자, 국정감사 하자. 야당은 반대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공식적 입장이 진상조사는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네. 하지만 청문회에 대한 공식적 입장은 청문회를 하자는 입장은 정확하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당의 사드 특위에서는 청문회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당의 최종 입장은 청문회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문제가 밝혀진 만큼 행정부에서 진상조사는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진상조사의 과정들을 보고 이것이 청문회로 가야 되는 건지 또는 이 청문회를 통해서 청문회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국회에서 논의를 다시 해야 될 건지 말 건지를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고 점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셨습니다. 이어서 캐스팅 보터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 대변인님 연결돼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제 여권에서 민주당에서는 어떤 의혹은 많았지만은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당은 당론은 지금 부적격인 거죠,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 도덕적 측면에서 흠이 많고 예. 또 제기된 여러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는 거니까요. 예.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시장 감독기구니까 예. 더 높은 수준의 도덕 기준을 충족해야 이른바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의혹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했는데 좀 결정적인 한방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정적인 한방이 없다라고 조금 전에 이제 강훈식 그 민주당 대변인은 그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공직 후보자들 이제 사퇴시켜야 된다든가 본인이 알아서 그만두어야 할 결정적 한방이라는 거는 정말 너무나도 상대적인 거였어요. 예. 이것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라고 어떤 기준이 존재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니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게 다를 수 있는데 예.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는 늘 더 높은 수준의 검증을 요구했던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김상조 교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국민의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예, 어떤 결정적인 꼭 하나가 문제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렇다라는. 우선 다원계약서 위장전이 흔히 얘기됐던 것이지만 예. 해명이 됐다고 하지만 자료 제출도 완벽하지가 않고 야당 청문위원들 수준 보기에는 해명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부분이 또 그 예일대학교 그 연수 부분에서 예. 누가 스폰서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냈지만 누가 재정적 부담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깨끗하게 해명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의를 한 상태니까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 눈높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별도로 좀 파악하시는 게 있나요? 여론 같은 거를? 흔히 얘기할 때 이제 수치로 나타나는 여론조사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예. 어떤 정부든 새 정부 초기에 심지어 굉장히 논란을 빚었던 그 공직 후보자들의 경우도 당시에 그 맥락에서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통과를 시켜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 여론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보통. 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낙마를 하거든요. 그것은 특정 정부가 시작되는 시점에 그 정부를 밀어줘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그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그분이 공직을 수행하는 기간 내내 갖춰야 될 도덕적 기준을 미리 반영하는 건 못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걸 근거로 결정적 한 방이냐 아니냐 얘기하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지금 현재 벌이고 있는 지지는 어떻게 보면 새 정부 출발에 대한 지지인 것이지 지금 김상조 내정자 한 사람에 대한 지지라고 보긴 어렵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분이 공직을 수행하게 될 경우 2년, 3년, 뭐 4년을 할 수도 있는데 예. 그분의 재임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국민들의 평가, 국민들의 어떤 그 지지 열기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기준에서 봐도 맞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박지원 전 대표라든가 뭐 천정배 의원이라든가 조금 우호적으로 들리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당론은 지금 부적격이라고 물론 말씀하셨지만. 정치인들은 개인적인 그 SNS 계정이라든지 이런 의사 표현의 창구를 통해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죠. 그렇고 김상조 교수가 그 살아오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야당들과의 어떤 그 교감 속에서 활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적으로도 굉장히 연이 있고요. 저도 잘 아는 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내는 것들과 당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조금 다른 의견들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있고 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도 있고 우선 그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 현재로서는 역시 부적격이다라는 입장이시죠? 그렇습니다. 이미 그 뭐 여러 채널로 그 당대표, 원내대표, 뭐 대변인들을 통해서 입장을 표명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요. 예. 국민의당도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도 같은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청문회에서 얘기도 들어보기 전에 벌써 그렇게 부적격 판정을 할 정도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입장을 밝혀놨는데 그냥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어떤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럼 청문회 아예 하기도 전에 뭐 사진 사퇴라도 해야 할까 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어떨까요? 지금은? 그런 입장을 밝혀놓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 후보자가 지금 가장 문제라기보다는 가장 크게 조금 국민의당 쪽에서 제기하는 게 5.18 판결 당시에 군법무관으로 있으면서 판결 사형 판결 같은 걸 했던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네, 그 부분도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경우는 특별한 또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대표기관이 헌법기관인데요. 네. 헌법재판소인데 거기 최고 책임자로서 균형감을 갖춘 인물이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통진단 해산 반대 의견을 포함을 해서 소수 의견을 많이 낸 진보 인물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재판관으로 활동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과연 헌재 소장으로서 괜찮은 거냐 이런 걸 묻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31사단 군판사였는데 그때 이제 20대 군판사가 계엄 상황에서 내린 판결이란 점이어서 좀 감안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시민군을 태웠던 그 버스 운전사한테 사형 선고를 한 대목은요. 과연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이런 차원에서 발탁한 헌재소장이니까요. 이게 더 논란인 거죠. 그래서 저희 당 청문위원들도 당시 판결문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당시 계엄군 대검에 찔려서 피살된 여성 시신 검시를 맡았던데 그분이 검시 의견서를 어떻게 냈으며 그 이후에 연관된 판결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부동산 지금, 관련으로 여기 예. 제기된 게 있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개별 재판관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장으로서는 과연 균형 감각이 있는 것인지도 좀 따져봐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죠. 예, 이제 통진한 해산이라든가. 얼마든지 소수이익을 많이 내도 상관이 없는데. 그게 현재 소장의 경우는 조금 균형감도 요구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예, 제가 그거를 여쭤보니까 하필 이제 균형이라는 얘기를 하셔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가 이제 보면은 뭐 태생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도 있는 것이고 현재 어쨌든 의원 상당수 분들이 호남이 또 그 호남 출신이시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막상 국민의당이 원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보면 여당과 가깝고는 하지만 반대쪽인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있고 또 민주당과 정의당이 있는 중간에서 일종의 캐스팅 보트를 쥐었다고 할까요? 뭐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네. 그런 균형을 잡는 역할을 또 묘하게 되셨어요. 네네. 위치가.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향후 전국 전반에 있어서의 어떤 국민의당의 뭐 포지셔닝, 위치 잡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균형에서 어떤 처해지는 그런 거를 갈까요? 어떤 전략으로 보셔야 될까요? 원래 추구하는 창당 정신이 그 이른바 중도 개혁을 추구하는 그 정당이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지만 어떤 야당이기 때문에 그 견제 감시 역할을 맡은 그 책무를 다할 뿐인데요. 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에 몇 가지 이제 그 질문이면서 해답이 들어있는데 그 여소야대 이제 상황에다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국민의당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궁금한 게 민주당의 경우는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라는 인식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건지 우선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는데 왜 행사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 이게 참 궁금해요. 예. 또 국민의당이 아까 여당과 가깝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 어떤 면에서 가까운 건지 민주당은 실제 자기들과 가깝다고 여기는 건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정도입니다. 실제 저도 열광 지지자들한테 문자 폭탄 많이 받는 게 가까운 겁니다. 정말 조금, 가까운 거 맞아요. 네, 조금 서운하신가 봐요. 서운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그리고 지금 입장을 여쭤본 이유는 이제 많은 분들이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각각의 개별 의원들이 뭐 지역구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해관계도 좀 엇갈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당 전체의 당론을 밖으로 표시하는데 좀 다른 목소리로 나온 것도 아니냐. 그래서 뭐 아까 지금 김상조 내정자 같은 경우에도 당론은 부적격인데 일부 의견들은 뭐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끊이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지적을 좀 드린 거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당은 기본적으로 중도 개혁 노선을 그리고 중도 노선을 그 지향하고 창당을 했지만 총선의 결과로 나타난 것은 호남 쪽의 지지를 많이 받았고 또 호남 출신의 그 지역구 의원이 많은 건 사실이어서 혹시 그래서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아니냐. 그렇게 결과된 건 맞는데요. 그 창당의 정신이라든지 이후 추구한 가치가 어느 특정 지역에 기반을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 사사로운 연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개인 차원의 정치인들의 의사 표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당의 입장으로 이렇게 바로 투영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 이제 당이 추구하는 바와 당의 현실적인 문제의 괴리 내지는 거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은 것 같아요. 괴리라고까지는 없지만 늘 그런 그 부분의 조화를 요구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문제들은 남아있죠, 정당에는. 중간에 문자 폭탄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 뭐 문자 민심이라고 표현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 국민의 어쨌든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에게 민의를 국민들이 전달하는데 이게 폭탄이냐. 과연 이런 어떤 지적들도 좀 말씀도 많으시거든요. 그 폭탄은 정말 받아본 분들은 느낄 텐데요. 정말 정신적으로 정말 피폐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읽지 않으려고 해도 읽다가 보면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요. 심지어
몇십 년 동안 동지로 지내왔던 안희정 충남지사가 정말 질리게 한다는 말을 했잖아요. 네. 수십 년 동지한테도 그런 말 들을 정도로 하는 분들이니까요.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행동할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걸 민의라고 표현을 한다면요. 또 어떤 사람은 문자 행동이라고도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문자 행동으로 이해하고 민의의 표현이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분들한테 그분들한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또 예. 그게 그렇게 대변인, 민의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분이나 그건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야당 지지자들한테 예. 소개를 해주고 싶을 정도.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2부에서 제가 문자 민심 얘기 잠깐 들었는데요. 뉴스공장은 문자 폭탄, 세례 뭐든지 환영합니다. 예, 불통의 공장장은 같고 소통의 대마왕이 왔습니다. 50원은 듭니다. 샵 0951. 또 카카오톡은 무료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부 시작하기 전에 문자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윤혜정님, 그럼 정말 총선 때 문자 보내지 마라. 시끄러우니 선거운동도 제발 하지 마라 하는 식으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3부 시작하겠습니다. 군산의 한 종개 농장에서 조류 독감에 감염된 오골개를 판매했는데요. 이렇게 팔린 오골개가 제주도, 부산, 파주 등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퍼지고 있는 조류 독감, 어떤 종류고 사람에게는 어떤 피해를 주는지 서울대우 중앙대학교 분자세포병리학과 교수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용어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발생한 조류 독감이 H5N8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H5N8은 조류 독감 이름입니다. 예. 이때 이제 H와 N은 그 바이러스 기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인데요. H는 18종류가 있고요. N은 11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H1, N1, H2, N5 뭐 이런 종류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18개, 11개가 있으니까 198개 조합이 가능한데 그 중에 하나인 H는 5, N은 8, 8번 이렇게 해서 이름이 H5N8 이렇게 조류독감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자분들이 아니시니까 저도 그렇고 이게 이름은 그렇다 치고 이게 그럼 사람한테도 옮겨지느냐 이게 제일 궁금할 거예요. 사람한테도 혹시 병 일으킬 확률이 높은 겁니까? 이 경우는? 일단 조류독감은 그 종류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예. 조류독감은 기본적으로 조류와 사람을 다 감염시킬 수 있는 원론적으로는 다 감염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H5N8인 경우에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람을 감염시킨 예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H5N1인 경우에는 사람도 감염시키고 조류도 감염시킨 경우가 있고 중국에서 유행하는 H7N9인 경우에도 사람과 조류를 다 감염시킨 적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조류독감은 그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은 있지만 H5N8인 경우에는 여태까지 사람을 감염시킨 적이 없고 추가로 아마 돌연변이가 더 생기면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직까지는 감염시킨 적이 없습니다. 다만 조류독감은 종류에 상관없이 열에 매우 약해서 75도에서 5분 정도 가열하게 되면 뭐 식용으로 드시거나 이런 데 대한 두려움은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닭고기는 어쨌든 가열하면 먹어도 된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사례는 없지만 변이가 되면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럼 이게 뉴스에 따르면 이번 그 조류독감 같은 경우 혹시 우리나라에 남은 토종어가 된 게 아니냐. 외부에서 옮겨온 게 아니라 그런 얘기도 좀 나오던데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조류독감이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한 6, 7차례 정도 발생이 되었는데요. 네. 기억하시다시피 우리나라 조류독감은 항상 늦가을에 시작해서 다음 해 늦봄 정도에 끝나는 계절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철새 이동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중국이나 시베리아에서 오는 철새 이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이 조류독감은 하나같이 온도가 낮고 습도가 낮은 상태에서 활동력이 굉장히 강해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외부에 유출이 되거나 여름이 오거나 이러면 이제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초여름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의 초여름이고 20도가 넘는데 지금 이제 이게 재확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철새에 의해서 온 계절성이기보다는 그때 왔던 바이러스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남아있다가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국내에 잔존하고 있다가 어떤 적당한 상황이 되어서 지금 이게 확산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니까 이와 같은 형태가 전부 이제 토착화된 경우거든요. 예. 그래서 뭐 태국이라든지 중국 동남부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현상을 보이니까 우리도 이런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면 토착화가 되게 되면은 연중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마 당국이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중국이나 동남아 다른 국가에서 토착화됐던 것들이 우리한테 전이가 넘어온 거고 이제는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그냥 토착화가 돼버린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속단하기는 어려운데 정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렇게 됐었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변이 가능성도 우리나라의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해서 어쨌든 잠복을 하고 있다가 한 번씩 나오는 거지만 머물러 있으면 변이 가능성도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보는 것처럼 거기는 사람을 감염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연중 계속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접촉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 감염 사례도 나오게 되고 이런 것인데 토착화가 되면은 그럴 가능성이 많고 또 이제 기후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리게 되면은 우리 예전에 이제 늦 가을 겨울 이렇게 유행할 때의 환경과 날씨가 더워졌을 때의 환경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환경이 달라지게 될 경우에 이 바이러스들이 생태학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변이가 잘 생긴다든지 사람과의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사람을 감염할 가능성도 커지게 되니까 오히려 그런 점에서도 좀 우려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게 농장에서 처음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셨잖아요. 사실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걸 다 어마어마한 닭을 살처분을 해야 하니까 그 피해 같은 게 너무 크니까. 근데 이런 어떤 살처분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는 결국 중국 같은 데서나 일부 국가에서는 백신 같은 걸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백신의 사용이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동물에게 뭐 인간적인 배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백신이 사실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백신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더 변이를 촉발시키게 되고 또 이제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되게 되면은 증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감염이 된 조류인 것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확산이 좀 더 용이하고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고려한다고 하면 살처분이라고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왜 살처분을 하느냐? 살처분을 하지 않게 되면은 거기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해서 대량으로 증식하게 되면 감염된 조류가 마치 바이러스를 생성하는 공장처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확산이나 빠른 확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확인을 해서 살처분을 한 다음에 그것이 공장처럼 되어서 빠른 시간 내에 정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살처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살처분이 가장 인간에게 안전하고 실제로 조류도에게도 일부는 살처분을 해서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전체를 위해서는 오히려 인간적인 그런 처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오히려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라고 하는 게 꼭 좋은 것만 아니고 잘못해서 엉뚱하게 약간 어떻게 보면 뭐 저항력 같은 것들을 바이러스에 줘서 오히려 변이만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저도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만은 이거 그러면 아예 발병이 안 되게 어떤 최초에 발생할 때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백신이 아니더라도 다른 예방법 이런 건 없나요 전혀? 기본적으로 이제 면역성이 강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도 바이러스를 이길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예방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규모로 사육하게 되고 사육을 하게 되면은 공간이나 이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이러스에 대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조건으로 이제 키운다고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제 비용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이제 야생의 조류, 굉장히 뭐 편하게 살고 있는 야생의 조류들도 감염이 되어서 대규모로 죽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예. 다만 중요한 것은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한 역학 조사를 해서 이동 통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확산 방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보아온 것처럼 초기 대응이 전체 국면을 거의 결정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느 순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조치라고 하는 자체가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초기에 진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신속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그냥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잠깐 교수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사육 환경이 너무 막 빽빽하고 밀접한 그런 환경에서 키우다 보니까 우리나라 중국 같은 데서만 유난히 좀 많이 일어난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와 키우는 게 비슷하고요. 미국도 비슷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만 발생하고 딴 데는 발생하지 않느냐. 그러지 않거든요. 일본에도 빽빽하게 키워도 그런 이유로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약간의 영향은 줄 수 있지만 그러지 않게 키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생에서 아주 편하게 키워도 야생 조류들이 감염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바이러스가 존재하면 감염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렇게 대규모로 증식하게 되면 한 마리가 감염이 되었을 때 순식간에 대규모로 전파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만 차이가 있지. 그 자체가 꼭 감염을 쉽게 유발시킨다. 이렇게만 단편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요. 이게 중국에서 이른바 신조류 독감이겠죠.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아까 설명해 주신 거에 따르면 단백질의 이름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나온 게 H7N9인데 감염자 41%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이게 토종인지 어쩐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 어쨌든 이런 위험한 바이러스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 정부 당국이 해야 할 부분, 지금 부족한 부분 하나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H7N9는 WHO가 지정한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굉장히 WHO가 심각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무시무시한 거네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H7N9은 감염을 시키게 되면 조류에는 병원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접촉한 사람에게서만 병원성이 나타나고 사람이 거의 40% 정도가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된 조류가 이동이 된다거나 어디로 된다거나 이렇게 할 때 그걸 추적할 방법이 없어요. 병원성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H7N9은 주로 중국에서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재래시장의 생닭이나 이를 조리하는 조리사들이 주로 감염이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감염된 조류에서 사람으로는 옮겨 붙는데 사람에게서 사람으로의 감염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중국에서만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국에서는 일단 중국에서만 발생하니까 중국을 여행하는 분이나 중국에서 유입하는 분들에게 공항에 입국할 때의 그런 항공기 내에서의 그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부에서는 발생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국내에 출입국하는 분들이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메르스나 조류독감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교육이 되면은 본인이 그런 증상이 생기면 당국에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국자에 대한 교육, 검역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사전 차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내용들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학교 분자세포병리학과 교수셨습니다. 법원은 왜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을까요? 만약에 검찰이 정유라 씨에 대해 다시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에게 명쾌한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정열 전 부장판사 연결돼 계십니다. 부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법원이 사실은 저도 이게
영장 청구가 기각될 줄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정유라 씨 본인은 공항에서부터 다 몰랐고 또 모두 네. 다 어머니 최순실 씨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전략이 네네. 통했다고 봐야 할까요? 뭐 어떻게 보면 그 전략이 성공했다고 볼 수는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영장 청구된 범죄 사실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에는 훨씬 못 미치는 거였잖아요. 예. 예, 업무 방해하고 그다음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부분이었는데 네. 사실 우리가 분개했던 거는 이제 뭐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아서 승마 지원 뭐 이게 뇌물 관련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예, 그게 상당히 큰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빠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보면은 결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나 업무 방해 부분은 이 학사 관련 문제여서 뭐 시쳇말로 표현하면은 어머니 최순실 씨의 이 치맛바람이 너무 강해서 그렇죠, 사실. 예, 그래서 이 뭐 자녀에 불과한 이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몰랐을 수도 있다. 내지는 알았더라도 뭐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다 한 거지 자기는 뭐 이렇게 관여할 부분이 여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전략적으로도 맞지만 그게 사실에 오히려 또 맞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체 이번 국정농단을 바라보면서는 삼성으로부터 특혜도 받고 어마어마한 해외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이런 과정에 정유라 씨가 관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막상 영장에 들어간 것은 이화여대 들어갈 때 특혜받고 학점 관리해주고 또 고등학교 때도 이제 뭐 허위 서류 같은 것을 냈다 이런 정도만 영장을 청구를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이제 담당하는 판사가 보기에는 이것만 가지고 영장을 내주기에는 좀 약하다 이런 판단을 했을 거라는 그런 분석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보면은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게 보면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게 어떻게 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나라는 부분이 있고 또 실망스럽고 게다가 이 지금 국정농단 사건의 재수사가 시작을 하겠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청구된 구속영장인데 이게 지금 기각이 돼서 모양새가 좀 이상해지긴 했죠. 예, 윤석열 지검장이 또 지검장까지 맡았는데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영장 기각 사유를 판사가 적은 걸 보면 범죄 가담 경위라든가 정보 또 기본적 증거 자료들이 이미 수집됐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그러니까 기본적 증거 자료들이 수집됐다. 그러니까 이미 상당 부분 증거가 다 나왔으니까 굳이 구속까지 시켜서 더 수사할 게 뭐 있느냐. 이런 어떤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뭐 장 변호사님께서 저보다 변호사 경력은 훨씬 더 오래시고 선배시고 그러니까 잘 아실 거는 같은데 저는 이 기본적 증거 자료가 수집됐다는 이런 표현을 처음 봤거든요. 그렇죠. 드물긴 합니다. 사실. 그 기본적 증거 자료가 수집이 됐다면 그러면 더 나가서 뭐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 자료라는 게 따로 있는 거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 저는 그 보도를 보고 처음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어디서 나온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증거의 가치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영장전담 판사가 봤을 때 기본적 증거 자료가 수집됐으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거는 그야말로 수사에 개입을 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그 판단을 왜 영장전담 판사가 하는 것인지 이게 전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너무 안이한 판단이 아닌가. 그리고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볼 수 있겠던데요. 하나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 우리 쉽게 표현하면은 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죄를 저지른 걸로 보이진 않는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은 거는 이제 도주 우려가 있느냐, 그다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이 두 가지인데 도주 우려 관련해서 보면은 일단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독일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대만까지 갔죠, 또. 그렇죠. 이건 도주죠. 그냥. 도주죠. 이 도주를 이미 했죠. 도주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 걸 보면은 아마도 가장 컸던 요인은
그 덴마크에서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른 결정이 났을 때, 2심 결정이 났을 때 항소를 취하를 했잖아요.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봤을까요? 그러면 이제 자발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본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그야말로 정유라 씨 쪽에 전략이 먹혀 들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증거인멸 부분 관련해서는 아마 구속영장에 청구된 범죄 사실에 따른 증거는 인멸될 우려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을 텐데. 공범들 재판이 거의 다 끝났으니까요. 사실 그거 법무방에는. 학사 비리 관련해서는 지금 또 선고가 나고 있고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정유라 씨 관련해서 문제된 범죄 사실은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더 큰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럼 그 부분에 관해서 수사를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관해서 눈을 감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편협하게 결정한 것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그렇게 보면은 정 씨는 도주할 우려는 앞으로 없지 않겠는가. 오히려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밖에 있으니까 공범들이 지금 특히 어머니 최순실 씨가 들어가 있는 입장에서는 그 지시에 따라서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증거를 인멸하는데 가장 큰 수족이 생겨버린 거죠. 오히려 밖에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릴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 게 어쨌든 국정농단 전체에 관해서는 사건은 많이 알고 있긴 하지만 판사가 영장에 적시된 혐의 자체는 학사비리뿐인데 다른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시킬 우려가 있다고 해서 영장을 발부해 줄 수는 또 판사 입장에서는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를 할 때 그 부분만 들어간 것이 이것 정도, 그러니까 검찰에서 바라보는 가치관하고 사건을 보는 시각하고 법원에서 보는 시각하고 상당히 좀 차이가 있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워낙 큰 그림을 보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나올 수도 있겠다. 또 내지는 뭐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 입장에서도 보면은 정 씨가 그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해서 항소를 취하를 하겠다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죠. 검찰에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뭐 사실 우리 수사할 때 보면 보통은 피의자를 먼저 조사하는 게 아니고 참고인을 조사하든가 뭐 여러 가지 물적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피의자를 압박해서 자백을 받는 그런 방식의 수사를 많이 채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사비리 이외에는 사실 다른 뭐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뭐 최순실 씨도 그렇고 이쪽에 수사가 집중돼 있었지 정 씨에 대한 수사가 집중돼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수집된 증거라고 하는 것이 방증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입국 후에 정 씨 진술. 근데 그건 뭐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결국은 남아있는 증거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았겠느냐. 더 집어넣기에는 범죄 사실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뭐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에 대한 활약을 집중을 시켰지 정유라 씨에게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사하기는 활약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약간 안이하게 그 전체 큰 그림을 워낙 큰 그림을 보다 보니까 검찰은 이제 확실한 걸 청구한다고 청구한 게 업무방해만 청구를 하는데 좀 안이한 생각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는 법원의 안이한 생각이 저는 더 큰 거 같아요. 법원이 더 안이하게 생각을 했다. 아니 그러면 법원이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해버렸다라고 하면 혹시라도 계속해서 그 정유라 씨에게 기대할 수 있었던 부분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속을 한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얻어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이 무너질까요? 정유라 씨에게 얻어낼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걸까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없지 않아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런데 더 큰 거는 이 정도 범죄 사실을 가지고 구속이 됐을 경우에 주범에 해당하는 최순실 씨가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많이 기대를 했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최 씨가 어떻게 더 밝혀내느냐, 예. 더 이야기를 해주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지금 처음에는 뭐 어떤 방식이었는지 본인 입장을 옹호하다가 그다음에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쪽으로 지금 돌았는데 정 씨까지 구속이 돼버리면 결국은 자신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무너질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을 포기하고 정 씨를 옹호하는 쪽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예. 그 기회가 좀 현재로서는 이제 난망해진 건 아닌가. 조금 어려워졌다 아직은. 만약에요. 그러면 지금 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최순실 씨에 대한 압박 카드로서 정유라 씨를 구속시키는 거는 여전히 필요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혹시 재청구를 한다면 그리고 법원이 받아들이려면 어떤 부분이 더 보강이 돼야 될까요? 일단은 현재 나타난 영장 기각 사유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가담 정도를 표현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정 씨가 이 최 씨의 범행에 가담을 했느냐. 예.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했고 의사결정에 참여를 했고 그러니까 단지 그 특혜 수혜를 누리는 그런 입장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야말로 공범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적극 가담을 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좀 하고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맡은 역할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정 씨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예. 상당히 노련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지 그냥 우리 시체말로 표현하듯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했을 때 그 따르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니었을 것 같다. 그 부분은 이제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짓말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혹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찰이 보강을 한다면 재청구하면 영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열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지금까지 불친절한 AS 시간이었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친절한 AS가 되고 싶습니다. 그동안 김어준 공장장이 AS 해주지 않았던 것들 이번 주 동안은 모두 AS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김어준의 불통을 지양하고 청취자 지상주의를 지향하겠습니다. 또 뉴스공장 제작진 요청에 AS입니다. 김어준 공장장이 아무리 요청해도 읽어주지 않았던 문자 참여 안내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그리고 무료인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TBS 라디오를 검색하시고 친구 맺기를 하면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특히 문자는 어려우시니까 카카오톡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의견들 AS 해드리겠습니다. 양지 생각에 관한 이런 문자가 왔네요. 2817님 외에 다수분이 발음 안 좋은 김어준 생각 대신 귀에 쏙쏙 들어오는 양지 생각 좋네요.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신 맡았을 때는 발음이 너무 좋다고 김어준 공장장이 딴지를 걸었었는데 오늘은 딴지는 없군요. 이한류에 대한 의견도 왔습니다. 9575님 외에 여러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김은지 기자 코너에 이름이 있었다니 이한류 양 변호사님 덕에 새롭게 하나 알고 갑니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안 불러줬던 거예요. 3529님이 이렇게도 덧붙여주셨는데요. 양지열 변호사님이 진행하시니 김은지 기자님이 확실히 말도 더 하시고 편해 보이십니다. 듣기 편하고 좋네요. 솔직히 김은지 기자가 감당하기에는 김어준 공장장이 좀 무서워 보이긴 합니다. 제 진행에 대한 불만도 당연히 소개시켜드려야 되죠. 닭가 도둑가 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양 변호사님 대마왕답게 좀 더 강하게 국회의원들 몰아붙여 주세요. 제가 사실 김어준 공장장이 악마라고 부르긴 한데요. 워낙 천사표라 조금 강하게 물어붙이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문자도 있었습니다. 5122님 너무 낭낭한 목소리가 불쑥 나와서 순간 공장장이 담배와 고기를 끄는 줄 알았네요. 양 변호사님 진행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AS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린 것처럼 친절한 AS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외신을 통해서 세계 정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글로 보는 글로벌. 사단법인 인물 결연구소 소장이시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위원이신 임상원 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영국이 너무 이상합니다. 이게 얼마 전에 맨체스터 공연장, 네. 예, 공연장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해서 어린아이들까지 다치는 그런 사상자 사고 있었는데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현지 시간으로 3일 또 발생을 했어요. 사상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맨체스터 이 테러가 나온 지 지금 12일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지금 2달, 3달 사이에 3건의 그 대형 테러가 발생을 한 셈입니다. 영국이 지금 비상이 걸렸는데 메이 총리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 테러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어떤 그 모방 가능성 이런 것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모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더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따라할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이 우리 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영국 입장에서는 비상사태라고 할 수가 있네요. 더군다나 지금 총선도 며칠 안 남았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방이라고 하는 게 한번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발상 자체를 심어주는 게 그렇죠. 문제고 그걸 IS가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참 좀 어려운 게 대륙보다는 영국은 어쨌든 섬나라라서 드나들기도 어렵고 또 비교적 IS나 뭐 이슬람 과격한 분자들의 그 침입 같은 것도 어려울 텐데 왜 영국에서 이렇게 계속 좀 이렇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는 있어요. 왜 영국일까 하필? 네. 대륙에서 한참 우리 테러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와가지고 영국에서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한 가지 이유로 단언을 하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어려운데 몇 가지 뭐 이유들이 이야기가 좀 나오고는 있는데 더 두고는 봐야 됩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이제 가설을 해본다면은 영국이 그 브렉시트, 소위 브렉시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겠다. 이제 그렇게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럼 과연 브렉시트를 한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범위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정보 공유. 과연 이것까지 이제 브렉시트가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IS가 영국에서만 특히 준동을 한다라고 또까지 연결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예,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도 그런데 아직까지 영국 정부에서도 정확하게 범인들의 그 신원이 공개는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IS의 사주에 의해서 벌어진 범죄 행위이냐 이거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실하기는 단언하기는 이르고요. 조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테러는 맞습니다. 테러는 맞는데 IS의 사주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그 외로운 늑대 자발적으로 발생한 그런 범죄냐 아니면은 그 중간 형태 그러니까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자국 내에서 어떤 그 사회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 IS에서 골라서 더 이렇게 부추기는 사주를 어떤 주는 이런 형태일 것이냐 뭐 다양한 이제 가능성이 있죠.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발생도 그렇고 맨체스터도 그렇고 그 전에 맨체스터는 조금 예외였었죠. 근데 그 전에 웨스트민스터 한번 최근에 또 났었죠. 그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뭐가 유사하냐면 일단 그 범죄의 행태가 예를 들어서 뭐 소총이라든가 어떤 폭탄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테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작년이었었죠. 그 프랑스 파리가 아니고 니스에서 한번 트럭으로 이렇게 그 시민들을 돌진해 가지고 한번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독일에서도 한번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했고 그러니까는 차량 테러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그런 총기 소지가 지금 영국 포함해서 좀 어렵죠. 예, 굉장히 어렵게 돼 있거든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그 총기가 아닌 사실 차량은 뭐 이건 뭐 검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차량을 이용한 테러가 용이하다 보니까 그런 그 IS의 사주에 의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자생적인 어떤 테러 집단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개인에 의해서 테러를 일으키기가 쉬운. 그러니까는 영국 쪽에서는 더 그렇게 소위 말해서
그 중형 무기가 아닌 그런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쉽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사회 브렉시트라고 하는 영국 내 내부 사정도 있고 사회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IS는 자꾸 부추기고 하니까 지금 구할 수 있는 뭐 무기는 구하기 어려우니까 트럭 같은 걸로 사고를 일으킨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범죄자들을 이렇게 보면 범죄로 놓고 보면 무기 뭐 총이나 폭탄 이런 것들이 무시무시하긴 하지만 이게 또 저지르는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뭐 죄의식이 낮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트럭으로 런던 브리지에서 사람들을 치고 그 이후에도 흉기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원시적이고 끔찍한 어떻게 보면 범죄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런던에만 그럼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영국에서만 일어날 거냐.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도 또 뭐 IS라고 주장을 하면서 뭐 카지노에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했던 그런 사건들도 발생을 했는데 이게 국제화되고 전면적으로 퍼져나갈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봐 좀 걱정스럽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일단 우리가 두 가지 갈래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그 IS가 이렇게 그 전방위적으로 필리핀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필리핀을 포함해서 유럽 대륙 전방위적인 테러가 본격적으로 이제 또 시작이 되는 것이냐라고 만약에 그렇다면 가정을 한다면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그쪽 한편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그 반대쪽 면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그쪽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저기 그 이라크 지역 그 아직까지도 계속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거의 뭐 근거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이라크의 모술. 그 지역이 지금 함락 거의 일보 직전까지 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미국에서도 뭐 공격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본거지가 약해지고 본거지가 굉장히 약해지면서 거기에 있는 그 세력들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이런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지적들도 나와요. 그 현지에서의 그 전투 능력과 별개로 그러니까 IS 같은 경우에 과거의 알카에다와 차이점이 알카에다는 테러 중심에 그러니까는 점조직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IS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말도 국가를 세운다는 거 IS가 나라 이슬람 국가인 거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전쟁 형태로 해가지고 현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과 별도로 이미 한 5년 전부터는 그것과 전쟁과 별도로 테러도 같이 준비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모술 지역에서의 그 자신들이 구석으로 몰리고 있는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것과 별도로 여전히 테러는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 아까 우리 테러 그 트럭에 의한 테러 이거 우리 나왔습니다만은 IS가 이제 지침을 내린 것 안에는 그런 문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트럭 같은 것들은 차량 이용을 했을 때는 우리가 차량을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차량을. 그러니까는 그건 상대적으로 총기보다 용이하다. 이걸 많이 활용을 해야 이런 지침이 나오는 그런 문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반대의 입장인 이번에 그 얼마 전 필리핀 테러 같은 경우도 지금 물론 진실은 어쨌든 또 저 필리핀에서는 IS가 아니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고 그 도박 중독자가 이제 앙심을 품고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필리핀 당국에서는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IS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물론 필리핀 당국의 발표가 정확하냐 이건 또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겠지만 일단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국 테러 같은 경우도 과연 IS가 정말 지령을 내려서 그 철저한 준비 하에 이루어진 테러냐 이것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IS가 본격적으로 전방위적인 테러를 시작을 한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아직은 이르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IS가 본거지 모술이 공격을 받다 보니까 조금 그쪽에서의 방위 말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수단 쪽에 또 조금 더 강조점을 두고 그러니까 과거에 알카에다가 했던 것처럼 다국적에서의 산발적인 테러를 일으켜서 좀 주의도 분산시키고 자신들의 세력도 다시 찾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반대로 정반대로 각국의 어떤 뭐 범죄라든가 뭐 자생적으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 기회에 IS의 이름을 버려서 그렇죠. 저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는 못한다. 아직은 너무 한쪽으로 판단하기 조금은 이르다. 이런. 그렇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금이 그 무슬림 문화권에서 저 라마단 기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이제 여러 굉장히 사실은 이 기간 동안이 굉장히 성스러운 기간인데 IS에서는 이 기간을 이용을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말하는 성전을 벌일 때다라는 그런 암시를 계속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 테러가 나오기 전에도 그 유럽의 각 나라의 정보기관들이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어떤 그런 보도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예. 사실 이번 테러 전에도 그런 와중에 지금 발생한 테러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그것을 이용한 한마디로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전을 벌일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실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마단이 근데 이슬람 원래 입장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음식도 함부로 먹지 말고 자중해야 되는 성스러운 기간인데 그렇죠. 왜 이때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끔 이런 저 테러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뉴스에 댓글을 다는 거 보면은 무슬림 문화를 우리가 뭐 몰아낸다 이런 댓글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IS를 그 이슬람하고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맞는데 그들도 어쨌든 이슬람의 뿌리는 두고 있잖아요. 그럼 왜 라마단에 자꾸 테러를 저지르려고 하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성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이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군을 세력을 상대로 해서 우리 그 세력을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십자군을 밀어내야 된다는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들이 노리는 게 자꾸 그런 거예요. 이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자 이런 여론을 자꾸 시킴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자신들이 그렇게 되면은 고립되는 상황을 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다. 이슬람 모두 하나다. 그러니까 너희들 봐라. 이런 일이 날 때마다 결국 너희들 욕먹지 않냐. 우리는 같은 편이 돼야 된다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이슬람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게 만들어서 지금도 뭐 안 그런 선량한 이슬람들마저도 자기네들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렇죠. 그런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노림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자꾸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선거 때만 되면은 이런 테러들이 나오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 표현대로 십자군 세력과의 어떤 전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렇죠. 그런 어떤 전선을 딱 간단하게 하는 거죠. 그 전선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전략적으로 용이하게 이렇게 만들려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량한 이슬람들까지도 끌어들이는 그런 거라는 말씀이 있고 마지막으로 선거 얘기 잠깐 하셨는데 이게 그럼 영국의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지금 이번 조기 총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수당이 굉장히 우위에 서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격차가 노동당하고 좁혀지고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총선이 이번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건 두고 봐야 되겠죠. 오늘 제가 시간 조절에 실패하면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지금까지 글로벌은 글로벌 임상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위원이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제수를 내서